네가 감히 내 흉을 봐. 이게 어디 추를라고 새치기를 놀려. 네가 그런다고 안방마님 될 줄 알아?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차를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시냇물가의 마른 갈대들을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혜진은 감각이 마비된 손으로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남편 이진상의 더러워진 옷가지들을 물속에 밀어넣습니다. 빨랫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터진 손등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차가운 물속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때 저 멀리서 화려한 털 가죽을 덧댄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정순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녀는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작은 노쇠의 솔로를 비단 소매 속에 소중히 감싸 쥐고 있습니다. 혜진의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는 정순의 눈에는 가련함이 아닌 기묘한 즐거움이 서려 있습니다. 정순은 혜진의 곁에 살포시 쪼그리고 앉아 솔로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보다 부드럽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롭습니다. 에구, 이를 어째? 우리 가문의 귀한 며느리 손이 이 꼴이 되었으니 내 마음이 다 쓰라려서 못 보겠네. 그런데 옳게 우리 집 애비는 이 어여쁜 각시를 놔두고 매일 기방에서 여인네 분 냄새나 맡고 있으니 대체 그 남정네 속을 어찌 잡지 못한 거요? 아니 옳게 애비를 그냥 저렇게 가만 놔둘 거요? 나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 대체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남편이 대문 밖으로만 돌까. 혜진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방망이를 놓칠 뻔합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다시 빨래에 집중하려는 혜진이 옆에서 정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제 뺨에 따뜻한 솔로를 갖다 댑니다. 아이 추워라. 올케랑 말 섞다 보니 내 뼛속까지 찬바람이 드네. 나는 안채에 들어가서 화롯불에 고구마나 좀 구워 먹어야겠소. 옥순이가 아까부터 군고구마 타령을 하더라고. 올케는 이거 다 끝내기 전에는 들어올 생각 마오. 옥순이가 마당에 빨래가 안 걸려 있으면 또 난리를 칠 테니까. 내 마음 알지? 정수는 일어서서 치맛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는 마치 혜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안채로 향합니다. 혜진은 멀어져가는 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핏물 섞인 얼음물 속에 두 손을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안채 방 안입니다. 바깥의 칼바람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은 화롯불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정수는 아랫목 깊숙이 발을 넣고 앉아 잘 익은 군고구마를 정성스럽게 까서 입에 넣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구마 껍질보다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이때 방 밖에서 옥순이 투덜거리며 들어옵니다. 옥순은 추위에 언손을 비비며 정순의 옆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언니, 빨래터엔 왜 갔던 거야? 그년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간 거야? 정수는 고구마를 씹으며 가엾다는 듯 긴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녀는 짐짓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옥순의 손을 맞잡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은 듯 떨리지만 그 내용은 옥순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합니다. 옥순아,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말을 안 하려 했다만 옳게 그 아이가 참으로 고약하더구나. 내가 내 걱정을 좀 했더니 글쎄 코웃음을 치면서 뭐라 하는지. 아니, 옥순이는 게을러 터져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맨날 얼굴에 분칠이나 하며 가문의 위신을 다 깎아먹는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려 너를 당장 내쫓아야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니? 옥순의 눈썹이 실룩거리며 위태롭게 들썩입니다. 정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불난데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다 대고 내 외모 비하까지 하더구나. 너처럼 박색인 계집이 이 집에 붙어 있는 건 가문의 수치라나 뭐라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다가 올케가 하도 무섭게 눈을 부라리기에 얼른 도망쳐 왔단다. 옥수는 벌떡 일어납니다.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울립니다. 정수는 고구마 한 조각을 다시 입에 넣으며 고개를 숙여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미소를 감춥니다. 그년이 감히 내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오늘 아주 요절을 내주겠어. 옥순이 폭풍처럼 방을 박차고 나가자 정수는 남겨진 고구마를 느긋하게 집어듭니다.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정수는 따뜻한 방 안에서 평온하게 군고구마를 씹어 삼킵니다. 살얼음이 날카롭게 얼어붙은 시냇물가는 그 자체로 서슬 퍼런 작두 위와 같습니다. 혜진은 이미 감각이 죽어버린 손가락을 억지로 구부려 나무 방망이를 움켜잡습니다.
방망이가 얼어붙은 무명옷을 때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때 저 멀리 안채 대문을 박차고 나온 옥순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냇물가로 달려옵니다. 정순의 뱀 같은 속삭임에 이성이 마비된 옥순의 눈은 이미 뒤집혀 있습니다. 옥순은 비명을 지르며 혜진의 덜덜 떨리는 어깨를 발로 걷어찹니다. 2년, 내까짓게 감히 내 뒤에서 어머니를 충동질해. 내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차디찬 얼음바닥 위로 나뒹구는 혜진의 머리채를 옥순이 사정없이 낚아챕니다. 혜진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전 옥순은 그대로 그녀의 얼굴을 얼음물 속으로 처박아 버립니다. 웅웅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혜진의 안구와 코끝을 마비시킵니다. 숨을 쉬려 할 때마다 폐부 깊숙이 얼음물이 들이닥칩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혜진의 머리 위로 옥순의 독설이 쏟아집니다. 옥순은 다시 혜진을 끌어올려 진흙탕에 내팽개치고는 비단 신발 신은 발로 혜진의 뺨을 지시겨 누릅니다. 뾰족한 돌 조각이 혜진의 살결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진흙과 섞여 흘러내립니다. 박색이라고? 집안의 수치라고? 내년에 그 천박한 주둥아리를 오늘 아주 찢어놓을 것이다. 혜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긁습니다. 손톱 밑에 흙과 얼음 조각이 박혀 피가 솟구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통곡을 삼킵니다. 여기서 소리를 내어 대들었다가는 정순이 약속한 이번 달 친정? 곡식 2섬이 날아갈 것임을 혜진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 수모만 견디면 아버지가 약을 드실 수 있고 어머니가 굶지 않으신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제발 그 곡식만은. 멀리 안채 누마루에 걸터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정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입가에 가져다 댑니다. 정수는 마치 재미있는 광대 노름을 보듯 눈을 가늘게 뜨고 혜진의 고통을 감상합니다. 그녀는 손에 든 잘 익은 고구마 껍질을 천천히 벗겨내며 혜진이 진흙탕 속에서 처절하게 짓밟히는 순간마다 우아하게 고구마를 씹어 삼킵니다. 혜진은 옥순의 발길질 아래서도 젖은 빨랫감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옷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명을 바꿀 마지막 재물입니다. 혜진의 흐릿해진 눈동자에는 얼어붙은 시냇물 아래로 가라앉는 자신의 존엄과 그보다 더 깊게 뿌리내리는 서늘한 증오의 씨앗이 동시에 맺힙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혜진이 피냄새와 흙탕물 냄새를 풍기며 겨우 집안 창고로 기어 들어옵니다. 옥순에게 얻어맞아 엉망이 된 안색 위로 차가운 달빛이 비칩니다. 혜진의 떨리는 시선이 향한 곳은 구석에 놓인 묵직한 쌀자루 2섬입니다. 저것만 내일 친정으로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오늘 겪은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정순이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서린 솔로가 들려있고 정순의 얼굴에는 혜진의 처절한 몰골을 진심으로 동정하는 듯한 가증스러운 근심이 가득합니다. 옳게, 몸은 좀 괜찮은 거요? 옥순이가 성미가 급해 실수를 한 모양인데 내 대신 사과하리다. 그나저나 친정으로 보낼 곡식은 내가 잘 챙겨두었소. 혜진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갈라져 형편없지만 혜진은 정순을 은인이라 믿으며 쌀자루를 어루만집니다. 하지만 정순은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를 흘려넣습니다. 그런데 옳게, 요즘 흉년이라 쌀이 많이 부족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옳게 마음을 생각해서 양을 좀 부풀려 보았소. 친정 부모님이 드실 쌀인데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느껴지면 기분이 좋지 않겠소? 불안한 예감이 혜진의 심장을 올가맵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자루의 끈을 풀고 안을 헤칩니다. 하얀 쌀알들 사이로 거친 모래와 돌가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쌀 반, 모래 반,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도 외면할 더러운 흙탕물 같은 곡식이 자루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옳게, 모래가 섞였다고 서운해하지 마오. 친정집 마당에 뿌리면 먼지도 안 날리고 좋지 않겠소. 아, 그리고 옥순이에게 고마워하시오. 그 아이가 정성껏 모래를 퍼다 섞었으니 말이오. 정수는 혜진의 손등에 박힌 얼음 조각을 보며 우아하게 미소 짓습니다. 혜진은 쌀자루에 손을 파묻은 채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부모님께 보낼 유일한 희망이 모래더미가 되어버린 순간 혜진의 안에서 무언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수는 혜진의 어깨에 묻은 진흙을 가볍게 털어내고는
마치 훌륭한 선행을 베푼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섭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는 모래가 섞인 쌀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혜진의 절규만이 꽁꽁 얼어붙은 공기 속을 떠돕니다. 혜진은 모래알을 씹으며 다짐합니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가 훗날 정순의 목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임을. 어둠이 깊게 깔린 정순의 방 안은 은은한 치명 냄새로 가득합니다. 정순은 옥순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덮으며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옥순의 눈은 이미 정순이 약속한 나주 땅과 최진사댁, 안방마님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초점을 잃고 일렁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러우면서도 그 끝에는 서슬퍼런 독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옥순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을 비밀을 나누듯 낮게 읊조립니다. 옥순아, 내 너를 위해 어머니께 이미 말씀드려 두었다. 나주 땅 옥토 백마지기를 내 혼수 명목으로 떼어주기로 말이다.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곡식만으로도 너는 평생 비단 치마를 갈아입으며 살 수 있을 게다. 최진사 댁 도련님도 너의 그 당당한 기계라면 분명 첫눈에 반할 것이니 이제 내 앞길의 걸림돌은 오직 그 미천한 계집 하나뿐이구나. 옥순은 정순의 손을 마주 잡으며 거친 숨을 내뱉습니다. 정순은 옥순의 일그러진 욕망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줍니다. 옥순에게 그것은 언니의 자애로운 손길이었으나 실상은 사냥개의 목줄을 조이는 주인의 비정한 손짓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독이 채가 시지 않은 얼굴로 기방에 나갈 채비를 하던 이진상의 앞을 정순이 가로막습니다. 정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며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목격한 듯한 표정으로 부르르 떱니다. 진상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문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올케가 그 아이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이진상은 귀찮은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정순을 내려다봅니다. 정순은 주위를 살피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추어 이진상의 남성적 자존심을 가장 날카로운 곳부터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혜진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서찰을 주고받더니 급기야 어젯밤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하려다 옥순이에게 들키고 말았구나. 지금은 부끄러워 방 안에 숨어 있으나 그 아이의 행색이 가관도 아니란다. 진상아, 제발 그 아이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 말거라. 그런 부정한 여인을 찾아 나섰다가 장안의 소문이라도 퍼지는 날엔 너의 앞날은 물론 판서 100명에는 끝장인 게야. 이진상의 안광에 분노와 혐오가 서립니다. 정수는 이진상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그가 혜진을 찾을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쐐기를 박습니다. 그저 집안의 노비 하나가 도망친 셈치시고 며칠 뒤에 조용히 내쫓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꾸나. 너처럼 준수한 사내가 어찌 그런 천한 행실의 여인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겠니? 내 너를 위해 기방에 좋은 술상을 마련해 두었으니 속 시끄러운 집안일은 잊고 다녀오너라. 이진상은 침을 뱉듯 혜진의 방 쪽을 한번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섭니다. 정수는 멀어져가는 이진상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손수건을 내리고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혜진을 보호해줄 마지막 울타리조차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의 침소는 매캐할 정도로 진한 치명 냄새가 진동합니다. 정순은 마치 공을 들여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듯 옥순을 가장 편안한 보료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홍화로 물들인 최고급 금사 비단을 천천히 꺼냅니다. 옥순아, 손을 대보거라. 이 비단은 명나라 황실로 가려던 것을 내가 특별히 손을 써서 빼돌린 것이란다. 이 붉은 빛이 누구에게 어울릴 것 같으냐. 옥순이 홀린 듯 비단을 만지자 정수는 옥순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게 읊조립니다. 지금은 그 천한 혜진이가 이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지금은 나 죽었어 하고 비루하게 살고 있지만 진상이는 뒷방 늙은이 만들어 놓고 이 집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할 거야. 원래 이 모든 영광은 우리 집안의 진짜 핏줄인 내 것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정수는 뱀의 혀처럼 옥순에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이 그년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외간 남자와 도망치려 한다는 소문만 내거라.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놨으니 내가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돼. 일이 잘 풀리면 아버님이 아끼시는 나주 땅을 내 몫으로 떼어주마. 그리고 최진사 댁마다들과의 혼사도
내가 책임지고 성사시킬 것이야. 정수는 옥순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거울 속에 비친 옥순의 탐욕스러운 눈을 응시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옥순이 스스로를 정의로운 가문의 수호자라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이미 판은 다 짜두었다. 혜진이 그년의 비단한 밑바닥에 내가 미리 써둔 연서를 숨겨둘 것이야. 너는 그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척 가문의 명예가 더러워진 것에 분개하며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된다.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내 몫으로 돌아갈 나주 땅 문서는 점점 내 것에 가까워질 거야. 정수는 미리 준비한 은비녀 하나를 옥순의 머리에 꽂아주며 쐐기를 박습니다. 최진사 댁마다들이 너를 평소에 흠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혜진이만 사라지면 너는 그 집안의 당당한 정실부인이 되어 평생을 금은보화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언니가 약속하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목격자가 되어주기만 하면 돼. 어떠냐? 이 비단처럼 화려한 내 미래를 잡겠느냐? 정순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 같으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을 줍니다. 옥수는 이미 정순이 그려준 환상에 취해 눈앞에 붉은 비단이 혜진의 피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꽉 움켜잡습니다. 정순은 옥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서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핏줄인 내가 너를 속이겠느냐? 다만 확실히 해야 한다. 내가 그년 방 문갑에 몰래 가짜 연서를 숨겨놓았거든. 올케가 방에서 그 연서를 읽는 걸 보았다고. 내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해. 할 수 있겠지? 정순의 치밀함은 단순히 재물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옥순의 열등감과 허영심을 정확히 꿰뚫고 옥순 스스로가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옥순은 이미 머릿속으로 안방마님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순의 품에 안긴 옥순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덫이라는 사실을요. 정순은 옥순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옥순을 혜진을 치는 칼로 쓰고 나중에는 그 칼마저 부러뜨려 버릴 계획을 이미 머릿속으로 완성한 상태입니다. 은은한 촛불만 켜진 방. 큰마님은 침상에 기대어 있고 정순이 약사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순의 표정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어둡고 침통하였습니다. 정순은 마치 연극처럼 약사발을 내밀며 손을 바들바들 떠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드시지요. 기력이 쇠하셔서 어쩝니까? 큰마님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얼굴이 더 반쪽이구나. 집안 살림 도맡아 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런데 올케는 어찌 코빼기도 안 비친다더냐? 정순이 순간 울컥하는 듯 고개를 돌리며 소매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답지 않게 왜 눈물을 보여? 정순은 망설이다 결심한 듯 무릎을 꿇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토로하였습니다. 어머니? 소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차마 어머니 귀에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없어 저 혼자 가슴치며 덮으려 했사오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정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뱀이 기어가듯 스산하게 말했습니다. 옳게, 그 사람이 실은 오래전부터 외간 사내와 추잡한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타일러도 보았고 행여나 애비 귀에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헌데 그 뻔뻔한 것이 어젯밤에는 기어이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하려다 옥순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큰마님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자지러지듯 말했습니다. 뭐시라? 그게 참말이냐? 정수는 천연덕스럽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뱀의 혀처럼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옥순이도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 차마 말씀도 못 드리고 저 혼자 끙끙 앓으며 이 사단을 어찌 막아야 할지. 흑흑. 정순이 마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큰 마님은 충격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가문을 위해 혼자 소갈이 했을 딸이 너무나 안쓰러워 정순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큰 마님은 정순이 애처로운 듯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내 불쌍한 것. 내가 이 늙은 어미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었구나. 근본 없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이 꼴이 났거늘.
너는 그것도 모르고 가문을 지키겠다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 장하다. 내 딸, 내 깊은 뜻을 모르고 타박만 했구나. 큰마님의 눈에 혜진을 향한 서늘한 증오가 서린다. 울지 마라, 정순아. 내가 흘린 그 눈물 가문의 대를 후사도 하나 못 낸 내 그 천한 것을 피눈물로 갚아주마. 감히 우리 판서 댁문지방을 더럽혀? 내 당장 그년을 끌어내어 요절을 낼 것이다. 큰마님의 품에 안긴 정순의 입가에 눈물과는 상반되는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대낮에 밝은 햇살이 판서 댁 넓은 마당을 비추지만 그 빛조차 혜진에게는 잔인한 처형대의 조명처럼 느껴집니다. 안채 대청마루 높다란 곳에는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마당에는 온 집안의 하인들이 도열하여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사랑채 구석방에서 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하인 2명이 혜진의 양팔을 짐승 다루듯 잡아끌어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칩니다. 혜진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고운 비단 저고리는 이미 찢겨나가 속살이 훤히 비칩니다. 혜진은 흙바닥을 기며 목이 터져라 절규합니다. 어머니,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서방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대청마루 위에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마루를 쿵 내리찍습니다. 그 소리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더러운 입 닥치거라. 내년의 방에서 외간 사내의 정표가 나오고 야반 도주를 하려던 것을 옥순이가 보았거늘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놀리느냐. 내 아들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시어머니의 호통에 혜진이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옥순이 달려들어 혜진의 뺨을 매섭게 후려갈깁니다. 혜진의 입안이 터져 붉은 피가 흙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이 환양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썩 꺼지지 못해. 옥순이 혜진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대문으로 향합니다. 혜진은 손톱이 빠지도록 마당의 흙을 움켜쥐며 버티지만 역부족입니다. 혜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정순이 서 있는 기둥 뒤편입니다. 정순은 옷소매로 입을 가린 채 안타까운 듯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던 혜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정순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형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진실을. 정순은 천천히 다가와 혜진의 앞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오직 혜진에게만 들릴 듯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쯧쯧. 그러게 내가 주는 쌀이나 얌전히 받아 처먹고 죽은 듯이 살지 그랬어. 내 주제에 감히 양반 흉내를 내려 하니 탈이 난 게야. 걱정 마라. 옳게. 내 친정 식구들 굶어 죽는 꼴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 테니. 정순의 독설이 비수처럼 심장에 박히는 순간 혜진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힘이 빠져나갑니다. 정순은 다시 가증스러운 얼굴로 돌아와 옥순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어서 내다 버려라. 집안에 부정이 탄다. 옥순과 하인들이 혜진을 들어 올려 대문 밖 먼지 구덩이 속으로 집어던집니다. 혜진이 바닥에 나뒹굴고 육중한 나무 대문이 쾅 하는 괴눈과 함께 굳게 닫힙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집안 사람들의 비웃음과 저주 섞인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혜진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닫힌 대문을 긁어보지만 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깊은 밤, 정순의 밀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직 타오르는 촛불만이 심지가 타들어가는 가느다란 소리를 내며 흔들릴 뿐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무겁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정순의 옆 얼굴은 촛불에 비쳐 한쪽은 밝게 한쪽은 심연처럼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인 붓이 거침없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서글픈 마찰음을 냅니다. 정순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혈육이란 가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딛고 올라서야 할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정순은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띠며 남동생 진상을 술과 여자로 타락시켜 무력화하고 가문의 곳간을 통째로 드러낼 밀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밀한 악행이 기록된 비밀 비망록을 나무함 깊숙이 밀어넣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늘한 기운을 남기며 방을 나섰습니다. 정순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병풍 뒤에 짙은 어둠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옥순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전신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옥수는 홀린 듯 책상 앞으로 다가가 정순이 만졌던 나무함을 열어젖힙니다. 서책의 장을 넘기는 옥순의 손가락 끝이 종이를 찢어발길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책 속의 글자들은 옥순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힙니다. 남동생을 바지 사장으로 부려먹겠다는 비정한 계략, 가문의 땅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쓴 횡령의 기록. 하지만 옥순을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마지막 장에 적힌 자신의 이름 3글자였습니다. 혜진을 죽인 죄를 옥순에게 다 덮어씌울 것. 입이 가벼운 옥순은 가문의 수치이니 전라도 섬의 늙은 호라비에게 쌀 5가마를 받고 팔아치운다. 쌀 5가마. 내 목숨값이 고작 쌀 5가마라고? 옥순의 입술이 경련하며 핏기 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정순이 약속했던 나주 평야의 기름진 흙과 최진사 댁의 화려한 안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옥순을 혜진을 죽이는 사냥개로 길들이기 위해 던져준 달콤한 독약이었을 뿐입니다. 옥순은 비로소 깨닫았습니다. 자신이 언니의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때 복도 끝에서 다시 정순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지만 배신감은 그녀를 순식간에 차가운 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옥순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서책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비뚤어진 종이 한 장의 각도, 붓이 놓인 방향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춘 뒤 그녀는 다시 병풍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정수는 촛불을 후 하고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옥순의 눈동자만은 증오로 번뜩입니다. 옥순은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복수심과 함께 혜진을 향한 뒤늦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옥수는 어둠 속에서 정순의 등을 노려보며 소리 없이 다짐합니다. 언니, 아니, 이 독사 같은 년이 나를 쌀 5가마에 팔겠다고? 아니, 너를 갈기갈기 찢어 저작거리에 내걸 거야. 혜진 올케가 당했던 그 차가운 물속보다 더 처참한 지옥으로 너를 끌어내려 줄게. 내 이 더러운 목숨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인간의 무모한 욕심이 불러온 이 잔혹한 비극은 이제 가해자들끼리 서로를 물어뜯는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옥수는 정순이 잠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서늘한 맹세를 새겨넣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은 오히려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방, 은은한 치명 냄새가 깔린 공기 속에서 정수는 미동도 없이 앉아 찻잔을 매만집니다. 찻잔 속의 찬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적막한 방 안. 옥수는 정신이 반쯤 나간 몰골로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번에 저지른 살인의 공포보다 언니의 비밀 비망록을 본 후에 느낀 배신보다 약속받은 부귀영화에 대한 갈망이 더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비밀 비망록의 그 잔인한 문장들을 읽어내려갔던 그 밤이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정순의 침소로 들어와 차가운 롯데야에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정순의 등 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옥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떨림을 눌러 담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쌀 5가마라는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옥순의 속은 뒤집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비굴할 정도로 살가운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정수는 녹거울 앞에 앉아 옥순이 비껴주는 머리칼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거울 속 정순의 눈빛은 마치 옥순의 뱃속까지 들여다보려는 듯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빛이 머리카락을 훑어 내리는 건조한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옥수는 거울을 통해 정순의 표정 하나,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를 집요하게 살핍니다. 옥순아, 손이 차구나. 어젯밤 잠자리가 사나웠던 게냐? 정순의 나긋나긋한 물음은 마치 덫을 놓는 사냥꾼의 음성 같습니다. 옥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언니가 주신 과분한 약속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아서요. 그저 언니 곁에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 생각뿐입니다. 정수는 만족스러운 듯 옥순의 손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것은 동생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사냥개의 머리를 쓰다듬는 포식자의 여유였습니다. 옥수는 정순이 건네는 은비녀를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며 생각합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고 마음껏 오만해져라. 내가 나를 헐값에 팔아치우려 한 만큼 나는 내 영혼까지 갉아먹어 줄 테니까. 방 안을 채우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으나 두 자매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옥수는 이제 정순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단순한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적의 목을 따기 위해 거리를 조절하는 맹수의 잠복임을 스스로 되새깁니다. 정순이 거울을 보며 우아하게 미소 짓는 동안 옥수는 거울 사각지대에서 소름 끼치도록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빛을 갈무리합니다. 아침 단장을 마치고 비녀를 꽂아주던 옥순의 손길이 일순간 멈춥니다. 정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심한 탓일까? 아니면 어젯밤 본 쌀 5가마라는 단어가 주는 조급함 때문일까? 옥수는 제분을 못 이기고 결국 묻어두어야 할 말을 뱉어내고 맙니다. 언니, 근데요. 올케도 이제 없는데 약속하신 나주 땅 문서는 언제 주실 건가요? 그리고 최진사 댁도령님과의 혼사도 서둘러 주셔야 제 체면이 서지요. 제가 언니를 위해 손에 피까지 묻혔는데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옥순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조바심이 섞여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준 순종적인 동생의 가면이 비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다 끝났지요? 혜진 올케는 그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으니 약속하신 나주 땅 문서와 최진사 댁 혼담은 언제쯤? 옥순의 떨리는 물음에 정순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정순의 눈빛은 며칠 전에 따뜻한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서늘한 멸시가 옥순의 심장을 찔러옵니다. 정순은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띠며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그 목소리는 옥순이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올감이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 손으로 올케를 죽여놓고 급히 묻은 손으로 땅과 혼처를 탐내다니. 아버님이 아시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정순의 말에 옥순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정순은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옥순의 손때가 묻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보입니다. 그것은 옥순이 절벽에서 혜진을 밀어낼 때 정순이 몰래 낚아채거나 혹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덫이었습니다. 이 놀이개를 봐라. 관군이 절벽 위에서 이것을 발견하면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나는 너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나까지 공범으로 만들 셈이냐? 옥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언니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완벽한 살인범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요. 정수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옥순의 턱을 차갑게 들어 올립니다. 그 손길은 자애로운 언니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의 숨통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감각이었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점점 어두워지고 격자무늬 문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은 옥순을 가둔 감옥의 창살처럼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정수는 탁자 위로 작은 약사발 하나를 천천히 밀어보냅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주는 것. 그것이 내가 속죄할 유일한 길이란다. 이 약을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든지 아니면 내가 마련해둔 전라도 섬에 늙은 호라비에게 쌀 5가마를 받고 팔려가든지 선택은 내 몫이다. 옥순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나주 땅은커녕 이제는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모하고 부질없는지 정수는 그 허망한 욕망을 비웃듯 차가운 눈빛으로 옥순을 압박합니다. 눈앞에 장애물인 혜진만 없애면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될 줄 알았던 옥순에게 이제 남은 것은 언니라는 이름의 거대한 악귀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옥순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촛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옥순의 억눌린 신음과 정순의 차가운 숨소리만이 교차하며 두 자매의 부질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파멸의 서막이 완성됩니다. 촛불을 끈 정순이 방을 나가고 밀실에는 옥순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의 핵심 페이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찍!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걸 가져가면 나는 도둑이 되고 여기 남으면 나는 시체가 된다. 옥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고 오직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진상의 코골이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넘어지기도 하고 담벼락 그림자를 정순으로 착각해 비명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겨우 뒷문을 열고 저택을 빠져나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칠흑 같은 상길뿐이었습니다. 평생 고운 비단심만 신고 살아온 옥순에게 거친 상길은 또 다른 지옥이었던 거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가 발을 찔렀지만 뒤에서 정순이 놀이개를 흔들며 쫓아오는 환영이 보여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며 산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쯤 옥수는 거대한 바위 아래 작은 틈새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금 그녀에겐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옥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다. 달빛에 비친 쌀 5가마라는 글씨가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찔렀다. 언니,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이 종이 쪼가리가 언니 목을 조이는 칼이 될 날이 올 거야. 옥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새 깊숙한 곳에 흙을 파내고 찢어온 비망록 페이지들을 묻은 뒤 돌멩이로 꾹꾹 눌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대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치마폭, 헝클어진 머리, 흙투성이가 된 얼굴. 옥수는 산짐승처럼 몸을 웅크린 채 추위와 공포 속에서 정순을 향한 증오 하나로 긴 밤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내 이 시궁창에서 꺼내주기를, 그리고 이 증거들로 언니를 파멸시켜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미 자신을 사람이 아닌 쌀 5가마짜리 물건으로 정의했으니까요. 옥수는 찢어낸 종이를 가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결을 그렸지만 그 고통조차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추위와 산짐승의 울음소리에 옥수는 목숨의 부질함과 공포를 느끼면서 몸을 사렸습니다. 산속의 낙엽으로 추위를 견디며 극한의 공포에서 문득 도망 나오기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뒷문으로 가기 전 옥수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이 계신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창호지 너머로 평온하게 타오르는 은은한 등잔불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신음 같은 부름을 옥수는 피를 토하듯 삼켰습니다. 그때 작별 인사를 하러 들어간다면 정순의 손에 죽기 전에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먼저 죽임을 당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딸을 팔아치우려는 정순의 계획을 부모님이 묵인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옥순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옥수는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소리 없는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 턱끝에서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이제 그 눈물은 동정심이 아니라 복수의 도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옥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뒷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빗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더 이상 양반집 애기씨 옥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짐승 한 마리만 남을 뿐입니다. 절벽 아래 차가운 강물로 떨어진 혜진은 정신을 잃은 채 수십 리를 떠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운명처럼 산둥반도로 향하던 청나라 비밀 무역선이 강하구에서 혜진을 발견했습니다. 상단의 대행수였던 노인은 숨만 겨우 붙어있던 혜진을 거두어 배에 태웠습니다. 청나라 무역선의 창고 구석, 혜진은 물 젖은 솜처럼 늘어져 지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거친 상단 사내들의 비릿한 시선이었습니다. 상단의 하급 관리자인 곽칠은 이방인 여자인 혜진을 짐승처럼 다루며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던 밤, 곽칠은 술에 취해 혜진이 머무는 구석진 곳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조선 땅에선 귀한 집 며느리였을지 몰라도 여기선 그저 내 놀이개일 뿐이야 라며 혜진을 덮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의 혜진이라면 비명만 질렀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혜진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롭게 간굴 껍데기를 곽칠의 허벅지에 깊숙이 박아넣었습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곽칠의 목에 혜진은 서늘한 눈빛을 들이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네 놈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게야.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을 터이니. 그 도끼에 질린 곽칠은 다시는 그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이 험준한 산맥을 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상단의 우두머리인 노 대행수는 평소 혜진의 영특함을 눈여겨보고 그녀에게 장부 정리를 조금씩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부행수가 자객들을 매수하여 노대행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두가 잠든 심야, 혜진은 우연히 막사 뒤편에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상단의 동태를 예민하게 살피던 혜진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노대행수의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찰나, 혜진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혜진은 옆에 있던 뜨거운 자객의 얼굴에 끼얹고 비명을 지르며 노대행수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혜진의 어깨를 깊게 베었지만 그녀는 노대행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에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쳤고 암살 시도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혜진을 노대행수가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느냐? 는 노대행수의 물음에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행수님이 돌아가시면 제 복수도 사라집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제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노대행수는 그녀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복수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노대행수의 양딸이자 상단의 후계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녀는 흉터가 남은 어깨를 볼 때마다 그날의 고통을 잊지 않았고 마침내 청나라 거상들을 평정한 진대행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저작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청나라와 외를 오가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신비로운 거상단이 도성에 입성한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터고 서서 웅성거리며 그 대단한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저마다 목을 길게 빼고 있습니다. 여보게들, 들었는가? 이번에 들어오는 상단 대행수가 여자라는구만. 바다 건너에서 귀한 약재와 비단을 산더미처럼 싣고 왔다는데 그 재력이 귀신도 부릴 수 있을 정도라더군. 수십 명의 호위 무사와 짐꾼들을 앞세운 거대한 상단의 중심에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위험 있게 들어섭니다. 이윽고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깊게 가리는 검은색 잠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살짝 비치는 비단옷의 질감과 허리춤에 찬 묵직한 노리개는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물건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잠옷 자락이 살짝 거치며 그녀의 옆얼굴이 드러납니다.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순박하고 유약했던 눈빛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절벽 아래 차가운 강물 속에서 살아남아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낸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던 중 과거 혜진의 시댁에 물건을 대던 늙은 상인 하나가 우연히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맙니다. 아니, 저분은 3년 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던 최진사 댁며느님이 아니신가? 상인의 외침에 혜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춥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늙은 상인을 내려다봅니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호위 무사에게 턱짓으로 짧게 신호를 보냅니다. 호위 무사가 상인에게 다가가 엽전 한 뭉치를 던져주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네. 우리 대행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진 여인이시네.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그 혀가 온전치 못할 것이야. 혜진은 다시 잠옷을 깊게 눌러쓰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상인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 죽은 그 여인이 맞는데 지금 저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상의 위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기어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의 상권을 주무르는 거물급 백주와 대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기는 담배 연기와 탐욕스러운 웅성거림으로 탁합니다. 그 천국 계집이 우리 상권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온다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인가? 성격 급한 김 대방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정순의 뒷배를 봐주는 남 객주가 비열하게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계집이 설쳐봐야 얼마나 설치겠소. 우리가 담 앞에서 물기를 막고 관아에 뇌물 좀 쓰면 제풀에 꺾여 돌아갈 게 뻔하지. 늙은 여우들은 청나라에서 온 신참상단을 어떻게 밟아줄지 시시덕거리며 잔을 부딪힙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얄팍한지, 그리고 호랑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섭니다.
검은 장옷을 깊게 눌러쓴 혜진입니다. 그녀의 뒤로 험상궂은 청나라 호위 무사들이 도열하며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제압합니다. 리신데 감히 이곳에. 남객주가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려는 순간 혜진이 천천히 장옷을 벗어 던집니다. 화려한 청나라 비단옷과 냉혹한 눈빛에 진대행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그 함정 어디 한번 펼쳐보시지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릴 만큼 위압적입니다. 그녀는 상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김대방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남자들은 그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혜진은 품에서 두툼한 장보 하나를 꺼내 탁자에 던집니다. 김대방, 당신이 쇠곡선을 빼돌려 쌀값을 조작한 장부요. 남객주, 당신이 최진사 덱과 짜고 밀무역을 한 내역이 여기 다 들어있소. 혜진이 들춰내는 비리는 그들끼리만 아는 치부였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어떻게 이걸. 당신들이 뇌물로 쓸 돈을 모을 때 나는 그 돈을 받을 관리들의 약점을 샀지요. 당신들이 물기를 막을 궁리를 할 때 나는 새로운 백기를 뚫었고 이것이 천국에서 배운 장사요. 혜진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시오. 내 밑으로 들어와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장부와 함께 형조로 끌려갈 것인지.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됩니다. 더 이상 그녀를 천국 계집이라 부르는 자는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호랑이 굴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혜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합니다. 정순 언니, 기다려요. 이 늙은 여우들을 사냥개로 부려 곧 당신의 목줄을 끊으러 갈 테니까. 혜진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기방에 자리를 마련하고 정순의 남편인 진상을 불러들입니다. 혜진은 얼굴을 가린 채 병풍 뒤에 앉아있고 그녀의 수하가 대리인으로 나섭니다. 이번에 청나라에서 들어온 약재 사업은 10배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단, 워낙 큰 판이라 최진사 댁 정도의 신용이 있어야만 동업이 가능하지요. 허영심 많고 무능한 진상은 눈앞에 거대한 황금빛 미래에 눈이 뒤집힙니다. 그는 그것이 혜진이 파남정인 줄도 모르고 정순 몰래 가문의 문서와 인장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정순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산속으로 도망친 옥수는 아직 소식이 없고 한양 상권을 장악했다는 진 여인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때 정순의 방 앞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옥순을 협박할 때 썼던, 그리고 옥순이 혜진을 밀 때 떨어뜨렸던 바로 그 옥놀이개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분명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평생 기품을 자랑하던 사대부가의 골목이 난데없는 욕설과 발길질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진이 놓은 치밀한 덫에 걸려 전 재산을 날려먹은 진상의 채권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온 것입니다. 도둑놈 진상아, 내 돈 내놔라 하는 고함이 안방까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의 실세인 정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천한. 이들의 고함과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경악했습니다. 정순이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술 냄새를 풍기며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는 동생이자 혜진의 남편인 진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혜진의 수하들에게 홀려 가문의 인장과 집 문서, 심지어 정순의 비자금 내역까지 모두 넘겨준 뒤였습니다. 누님, 살려주시오.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10배로 불려준다 하지 않았소. 하며 정순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진상의 모습은 한때 혜진을 배신했던 그 비겁한 면모 그대로였습니다. 정순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자신이 믿었던 동생 진상이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담장 너머 화려한 가마 안에서 이 모든 꼴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었다 살아난 아내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이 난무하는 저택을 보며 3년 전 절벽 끝에서 자신을 외면하던 진상의 비겁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돈과 명성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는지 똑똑히 보세요. 그리고 언니, 당신이 휘두르던 그 오만한 권세가 가장 믿었던 동생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혜진의 입가에는 피보다 진한 복수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진상의 목숨줄과 정순의 가문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채권 문서들이 묵직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집 안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에 서늘한 공포가 그녀를 덮칩니다. 혜진의 명을 받은 청나라 호위 무사들이 산기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거상의 권력으로 수소문한 끝에 이 근방에서 정체불명의 미친 계집이 산다는 소문을 포착한 것이지요. 혜진은 가마에서 내려 직접 거친 산길을 걷습니다. 3년 전 자신이 피를 흘리며 굴러떨어졌던 그 비극의 장소입니다. 대행수님, 저기 바위 틈에 무언가 있습니다. 무사의 외침에 혜진의 시선이 멈춥니다. 그곳에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뗏물로 절어버린 한복 조각을 걸친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옥순을 혜진은 냉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언니가 보냈어? 나주 땅 준다더니 날 죽이려고 보냈냐고. 옥수는 떼꾸정물 흐르는 손으로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비단신을 신은 혜진이 한 걸음 다가오자 옥순의 비명이 멈춥니다. 혜진이 천천히 장웃을 걷고 얼굴을 드러냅니다. 옥순아, 오랜만이구나. 나주 땅은 아직 못 받았니? 옥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집힙니다. 귀신이야. 혜진 언니, 죽었잖아. 내가 밀었잖아. 옥순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치다 바위에 머리를 찢습니다. 혜진은 그런 옥순의 발치까지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혜진의 서늘한 기운에 눌린 옥순이 갑자기 품속을 뒤져 흙대 묻은 종이 뭉치를 꺼내듭니다. 바로 옥순이 정순의 비망록에서 찢어와 숨겨두었던 그 비밀 장부의 갈피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왔어? 이거 줄게.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살려줘. 정순 언니가 시킨 거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 옥순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혜진은 옥순이 내미는 그 더러운 종이 뭉치를 집어듭니다. 정순의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디어 혜진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혜진은 종이를 확인하고는 옥순에게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거라. 죽기엔 억울하지 않니?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나주 땅, 그리고 최도령, 내가 다 주마. 대신 내 손으로 정순 언니의 목을 꽂아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옥수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옥수는 혜진의 발밑에서 정순을 물어뜯을 가장 굶주린 사냥개로 변모할 것입니다. 진상이 가산을 탕진하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정순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문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권세가들을 초청한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 소리가 요란하고 손님들이 가득하지만 정순의 눈은 초조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내 오늘 이 잔치를 통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정순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대문 밖에서 기이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서늘한 기운을 뿜으며 들어오는 옥순이었습니다. 요란하던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손님들의 시선이 대문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자주색 비단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옷비녀를 꽂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서늘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죽었다던 그 집 동생 아냐? 아니, 행방불명이라더니 어찌 저런 몰골로.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옥순이 천천히 대청마루를 향해 걸어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걸음걸이에 정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옥수는 수많은 사람 사이를 지나 오직 정순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정순의 발치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언니, 나주 땅과 최도령 얘기를 하러 왔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손에 피를 묻히며 기다렸던 그 약속 말이에요. 정순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어 마치 무덤 속에서 기어나온 유령의 속삭임 같습니다. 잔치에 모인 권세가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만 정수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사냥개가 이제 주인의 목을 물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내가 어떻게... 정순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 옥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피 묻은 옥놀이개를 꺼내 정순의 술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순의 가식적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미리 연락해둔 관아의 포교들이 들이닥칩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 마당에서 옥수는 순순히 포교들에게 두 손을 내밉니다.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했으니 이제 달게 벌을 받겠다는 체념 섞인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진이 앞을 막아섭니다. 포교 대장님, 이 아이는 본디 심성이 약해 저 여인 정순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에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3년 전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비망록을 보관해온 것도 이 아이입니다. 부디 그 공을 참작하여 선처해 주시길 청합니다. 혜진의 막대한 영향력과 진심 어린 호소에 관하여서도 옥순의 죄를 감경하기로 합니다. 옥순은 눈물을 흘리며 혜진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이제 그녀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혜진이 약속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정순의 저택은 이미 혜진의 손에 넘어가 상단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남편 진상은 유배를 떠났고 정수는 가문에서 파문당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정수는 비단옷 대신 뗏물이 흐르는 누더기를 걸치고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를 찾아 저작거리를 헤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 가문의 주인이다 라고 가끔 소리를 지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미친 거지라며 돌을 던질 뿐입니다. 그녀가 평생 경멸했던 옥순의 처지보다 더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혜진이 차가운 눈빛을 거두고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혜진을 보필하는 옥순이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언니,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상단을 이끌고 더 넓은 세상을 보러 가야지. 혜진은 미련 없이 가마에 오릅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는 정순의 비참한 실루엣이 보이지만 혜진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혜진은 이제 복수자가 아닌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지옥을 견뎌낸 자만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혜진의 성장 혜진이는 단순한 복수기로 남지 않았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그 증오를 동력 삼아 스스로를 거상으로 키워냈지요. 결국 그녀가 쟁취한 것은 정순의 파멸뿐만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위엄이었습니다. 이제 혜진이의 앞에는 피냄새 나는 복수의 길이 아니라 푸른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는 거상의 비단길이 열려 있습니다. 곁에는 든든한 옥순이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겁니다.